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학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챕터 1의 환경위생학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1번 보시면요. 환경위생학 일반 해가지고요. 정의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두 줄로 되어 있죠. 거기 의미까지 다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은요. 인간의 신체 발효,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적인 생활환경의 일체 요소를 억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학문이 환경위생학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환경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환경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자연적 환경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사회적 환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연적 환경은 또다시 이화학적 환경하고 생물학적 환경으로 나뉩니다. 이화학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리와 화학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물리의 리자가 맨 앞글자로 나와서 이로 발음되는 겁니다. 자, 기억의 이화학적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에서는 생물학적에다가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명체가 있는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것 이외에 생명체 그 이외의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 이화학적 환경에 들어간다. 그렇게 분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화학적 환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공기라든가 물, 토지, 빛, 소리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환경은 여러 가지 동물들, 여기 설치동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유해 곤충, 절지동물, 병원 미생물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사회적 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 환경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 환경으로 또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인위적 환경은 첫 번째 줄 중간 정도에서요. 위생시설이라든가 토지 이용 관계, 그 다음 수송, 공업, 도시, 농촌 이러한 것들이 인위적 환경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주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생활, 의복, 주택과 같은 것들에 위생시설, 그런 것들의 토지 이용 관계, 수송, 공업, 도시, 농촌 이런 것 등이 들어간다. 그리고 문화적 환경은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관련된 것들, 교육, 문화 수준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거니까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울 내용이 없고요. 괄호 3번에 환경위생 사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좀 제목이 굵게 되어 있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방역사업하고 환경위생 개선 사업에다가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역 사업 또한 환경위생 사업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2번은 환경위생 개선 사업이니까요. 환경위생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받아들이시기가 한결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방역 사업은 예방의학적 기술을 적용한다. 그렇게 해서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역에 관련된 거 상당히 많이 들어오셔서 낯설지 않은 용어였고요. 그 다음에 인간 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서 인간의 건강을 확보하게 되는 게 그 환경위생 개선 사업이죠. 그 밖에 사회 안정망 구축 사업도 환경위생 사업에 포함이 되고요. 의료 사업 및 보건 관리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날개 알아두기 보시면요. 지구가 지금 상당히 앓고 있죠. 그래서 이상기온, 이상 고온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춥거나 한 눈 내리지 않을 그런 계절에 폭설이 내리거나 아주 다양한 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를 지키는 4R 운동, 4R이죠. 4R 운동, 자원 순환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R 운동에다 동그라미 해두시고 괄호 안에 자원 순환 원칙에다가 밑줄을 하나 그어주세요.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R로 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R이고요. refuse 해서 리퓨즈는 뭡니까?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되죠. 쇼핑으로 좀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원체 많고요. 광고도 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아도 너무 사고 싶은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도록 하자. refuse고요. 그 다음에 reduce, 쓰레기를 줄이자는 거예요.
쓰레기 문제 상당히 심각하죠. 그 다음에 reuse. 쉽게 버리지 말고 반복해서 쓰자. 예, use. reuse. 그 다음 recycle. 재활용을 활성화하자 해서 이러한 4R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핵심 OX 문제 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업은 환경위생사업에 해당한다. 어때요? 맞죠? 방역사업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방역사업은 환경위생사업입니다. 5고요. 그 다음 2번에서 4R 운동에는 refuse, reduce, reuse, recycle 있다. 예, 방금 보셨던 거예요. 역시 5. 각각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챕터 2로 넘어가면요. 이제 대기 환경과 그 오염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왼쪽에 출제 경향 파이치기 한번 보시면 대기 구성 요소. 예, 우리 이 대기는 그 혼합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 각각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을 주로 묻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까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박스 1번 보시면 공기라고 되어 있어서 정상 공기의 조성, 우리 주변에 있는 일반적인 공기의 조성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2회 때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일단은요, 성분이 이제 산소부터 뚜루룩 나와 있는데 우리는 중간에 나와 있는 부피 백분율만 좀 보시도록 할게요. 부피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저희가 학교 때 배웠던 우리 기체는 여러 가지 우리 기체가 아니죠. 우리 공기는 여러 가지 기체가 혼합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거 약 78%가 질소고, 그 다음 20여 %가 산소다.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무리 없고요. 산소 20.95%, 그 다음에 질소 78.09%에다가 각각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성분이 많은 순서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좀 중요한 순서? 산소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산소가 먼저 나왔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이 0.03%가 조성이 되어 있죠. 아르곤이 그거보다 좀 더 많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때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뭐 요 정도까지는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산화탄소 우리 0.03도 밑줄 한번 쳐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 2번은 바로 보신 바와 같이 산소, 가장 중요한 기체 산소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리 2번에다 밑줄 그을게요. 인체는 한번 호흡할 때마다 4에서 5%의 산소를 소비한다. 소비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필요량이 나와 있어요. 3번 동그라미에. 우리가 성인이니까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하루에 600에서 700리터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자, 밑줄. 성인 하루에 600에서 700리터의 산소가 필요해요. 이건 산소예요. 그래서 산소가 아까 약 20여 %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에 보시면 1일에 필요한 공기량, 우리가 산소를 얻기 위해서 그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공기량은 약 13kL라는 거. 자, 괄호 안은요, 1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하루에 약 13kL가 필요하다. 거기까지 밑줄. 자, 그리고요,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풍부하면 괜찮은데 이제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4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데 14% 이하가 되면, 자, 14% 이하가 되면 어때요? 저산소증이에요. 호흡수가 증가하고 맥박이 증가하게 돼요. 이게 자, 14% 이하,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페포네일 분압이 정상시에서 46mHg 이하의 상태가 되어가지고 바로 그 옆에만 밑줄 칠게요. 혈색소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되고 저산소증이 나온다, 그렇게 돼 있죠? 14% 이하일 때. 그래서 저산소증. 그 다음에 혈색소,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되고 저산소증이 발생한다. 저산소증이 생기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더 많이 하게 되죠. 호흡수도 증가하고 맥박도 증가한다. 자, 그러다가 10% 이하가 되면 그 아랫줄에 있죠. 10% 이하에다가도 똑같이 박스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호흡 곤란. 호흡이 힘들어요. 호흡 곤란. 그러다가 더 낮아져서 7% 이하로 떨어지면, 예, 그럴 때는 질식 되는 거죠. 질식. 사망하게 됩니다. 질식.
이렇게 돼서 밑줄을 그어주세요. 요 수치는요, 숫자가 나와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옆에 이산화탄소에 보면은 요 숫자가 유사하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지 않고 둘게요. 자, 각각 박스에 놓으시고 초록색 글씨 밑줄 쳐두셨죠? 자, 그러면 산소가 무지하게 많으면 좋으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적정 비율로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6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산소 농도가 60% 이상이거나 또는 2에서 3기압 이상의 고압 산소를 호흡하게 되면, 우리 고압 산소에다 동그라미 하나 해놓을게요. 그러면 산소 또 중독이 발생돼요. 과유불급인 거죠. 산소 중독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이러한 고압산소를 장기간 흡입하게 되면은 호흡기에 염증도 생기고요. 신경계통에 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까지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3번의 질소입니다. 질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죠. 1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양 78.09% 차지 존재한다라고까지 밑줄을 쳐놓으시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호흡을 통해 단순히 기도를 출입하는 불활성 가스입니다. 예. 얘네가 어차피 공기 중에 제일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다량의 질소가 들어왔다가 쓰임 없이 그냥 또 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불활성 가스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고기압 상태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 자, 고기압 상태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4번 동그라미 보시면 급격한 감압시. 괄호해 주세요. 급격한 감압시. 어떤 게 대표적인 예가 있을까요? 심해, 물속에 이렇게 깊이 잠수해 있다가 그러면 공기 일기압하고 수압하고 해가지고 기압이 상당히 높은 조건이죠. 근데 이게 서서히 올라와 줘야 되는데 빨리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을 때가 대표적인 예예요. 급격한 감압 시에는 이 불활성 기체인 질소가 자, 지방 조직이나 혈액 중에 용해되었다가 이 기체 용해도라는 게 압력이 높으면 용해도가 커지고 압력이 줄어들면 용해도도 같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로 쭉 올라오면 그 압력이 감소함으로써 우리 녹아있던 그 질소가 용해도가 낮아지는 바람에 급격하게 빠져나오면서 기포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체내 모세혈관을 차단하게 돼요. 그래서 잠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밑줄을 쭉 쳐놓으시고 잠안병의 박스를 해주세요. 되셨죠? 요것도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37회 때 또 출제된 내용이니까요.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5번 동그라미와 6번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자, 이상기압이다. 그러면 0.7기압 이하가 되거나 이상 고압이다. 그러면 1기압 이상이 되는 거예요. 질소 마취가 돼요. 1기압 이상에서는 환각적인 마취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 우리 왼쪽 페이지에서 공기의 자정작용을 보지 않고 왔죠. 네, 그래서 공기의 자정작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 날개 알아두기입니다. 공기의 자정작용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별표. 자정작용은 스스로 정화되는 그러한 작용이에요. 오염물질을 없애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자정작용입니다. 밑줄 해두셨죠? 예, 꽤 여러 차례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기는 인간의 호흡, 생활활동,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발효, 부패, 방사능 물질 등에 의해서 오염이 돼요. 하지만 이제 자연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작용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조성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정작용 뜻을 챙겨두시고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나느냐 밑에 6개의 점이 있어요. 그러한 방법으로 스스로 공기가 자정작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점 보시면 공기 자체가 희석이 돼요. 예, 묽어지는 거죠. 옅어지는 거예요. 희석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 희석은 뭐에 의해서요? 바람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희석되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 확산이라고 옆에 하나 써주시고요. 두 번째 점 보시면 강우, 강설 등에 의해 거기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강우, 비 오거나 강설, 눈 오면 자, 그 밑에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세정작용, 세정작용 동그라미 씻겨 내려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산소라든가 오존, 과산화수소의 작용에 의해서요.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산화작용, 산화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외선의 살균작용도 있고요. 밑줄. 끝에서 두 번째 점은 탄소 동화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탄소 동화작용보다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으로 의해서도 자정작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중력에 의한 침강작용. 공기 중에 이렇게 부유물질이라든가 이런 미세 입자들이 있으면 중력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침강,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공기가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기억해 두세요. 저쪽 뒤로 가가지고 물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시면 물도 또 자정작용 하거든요. 공기의 자정작용과 물의 자정작용 잘 비교해 두시고 그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오세요. 이번에는 또 오른쪽 날개에 있는 알아두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표가 나와 있고 43회 때 최근에 바로 나왔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흡기와 호기의 기체 조성입니다. 흡기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거죠. 호기는 후 하고 내뱉는 거예요. 이때도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로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 몸은 산소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흡기일 때 당연히 산소가 많아요. 기체 조성에 부합해요. 그래서 산소는 21%,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0.03%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흡기 때는 그 퍼센트를 차지하다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이용하죠. 산소를 이용하면 그 호흡의 결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호기 때는 산소는 줄고 그 이산화탄소의 양은 늘어요. 하지만 두 개의 자체적인 절대량을 비교했을 때는 산소가 역시 많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흡기라고 해서 산소가 많고 호기 때는 산소 다 이용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흡기에 비해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지. 산소는 감소하고 이산화탄소는 증가할 뿐이지 자체 양은 역시 산소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 21%였던 게 호기 때는 16%로 되죠. 21%, 16%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0.03%였다가 후 하고 뱉어내면 4%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산화탄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괄호 4번의 이산화탄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동그라미 밑줄입니다. 공기 중에 농도 얼만큼 차지한다고요? 0.03%입니다. 요 수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38회 때 한번 나왔었고요. 이 이산화탄소의 특징은 무색 무취가스예요. 냄새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밑줄. 근데 얘는 녹아들면 약간 약산성, 산성의 기운을 띠죠. 약산성. 밑줄. 그렇기 때문에요.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에 들어있어요. 청량음료, 소화제 이런 데 들어있습니다. 소화제와 청량음료의 사용 밑줄. 자, 얘는 언제 발생되느냐? 물질의 연소, 물질을 태우거나 발효시키거나 썩거나 부패, 썩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호흡작용, 생물이라고 해야죠. 생물들의 호흡작용에 의해서 배출됩니다. 자, 배출까지 밑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4번 동그라미예요. 앞에다 별표 하나 해주세요. 이산화탄소가 왜 중요하냐?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입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초록글씨 밑줄 쳐놓으시고요. 실내 공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이것도 꼭 최근에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의 특징이 또 나와 있는데 적외선을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예요. 온실 효과까지 밑줄을 딱 쳐두시고요. 이산화탄소는 가스다. 온실 효과까지 밑줄 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온실가스라고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얼만큼 배출하느냐? 우리 한 명이 1시간 동안 20리터나 배출해요. 자, 한 명 동그라미, 1시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약 20리터 배출 밑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드디어 요 숫자 나왔습니다. 아까 산소하고 대비해가지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소의 경우에는 줄어들면 우리가 질식해서 사망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면 우리 몸에 해를 주겠죠. 자, 10% 이상, 7%까지는 가지 않아요. 10% 이상, 그리고 14% 이상 이렇게 되면 10% 이상,
14% 이상 이렇게 되면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작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커졌죠? 우리도 작은 거에서부터 커져야 돼요. 10% 이상이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죠. 14% 이상이면 큰일 나죠. 뭔가 이상했어요. 7%. 7% 이상이면 호흡곤란이 오고요. 호흡곤란. 그 다음에 10% 이상이면 질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대로 숫자가 반대로 질식, 반대로 호흡곤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묶어서 기억해 두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알아두기의 그 표처럼. 자, 10% 이상 박스에 놓으시고 질식 밑줄, 7% 이상 박스 치시고 호흡곤란 밑줄 쳐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4번 동그라미에서 실내 공기 오염의 그 지표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내 공기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얼만큼 되느냐? 자, 8번의 밑줄을 쭉 쳐놓으세요. 0.1%예요. 요것을 ppm으로 바꾸면 1000ppm이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42회 때 하고 등등 좀 나왔어요. 밑줄 쳐놓으시고. 자, 그러면 퍼센트와 ppm 뭔가요? 네, 알아두기 두 번째. ppm, parts per million 해가지고 100만 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셨죠? 1ppm은 100만 분의 1이고요. 1%는 100분의 1이기 때문에 1%는 10,000 ppm이 되는 거고요. 0.1%는 1000 p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ppm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묶어놓고 요 환산을 좀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은 괄호 5번의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에서 산소 하나 떨어져 나간 거 없는 거죠. 자, 탄소 성분이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다.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요, 역시 무색, 무취, 무자극성이에요. 끊어서 밑줄 해두시고 이러한 일산화탄소의 주 배출하는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밑줄. 자, 얘가 왜 위험하냐면요. 자,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에서 300배나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게 되면은 이 헤모글로빈은 더 친화력이 강한 일산화탄소를 결합시켜가지고 우리의 세포에 운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그러면 그 연탄가스 중독을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진 않잖아요. 연탄을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겨울이 된다 하더라도 이 일산화탄소 중독됐다라는 거 많이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는데 요게 그 연탄가스 중독에 해당한다는 거 그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독되면요 중추신경계의 장애를 유발해요. 운동장애, 언어장애, 뭐 시력저하, 지능저하, 시야협착 뭐 이런 식으로 다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고압산소요법을 사용한다라는 거까지 좀 챙겨주시면 되겠고 이제 괄호 6번 아황산가스 볼게요. 괄호 6번은요 앞에다가 별표 또 하나 해주세요. 아황산가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되셨죠? 이 내용은 지우고. 자, 아황산가스는요. 그냥 대기오염의 지표예요. 거기다가 밑줄. 아까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였는데 얘는 대기오염의 지표예요. 이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는요. 취기하고 자극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가슴 통증, 흉통, 호흡곤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뭐 석탄, 석유 이런 것들 뭐예요? 화석연료라고 하죠. 이 화석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생성이 됩니다. 거기다 밑줄 하나 해놓으시고 허용치는 연평균 0.02 ppm이에요. 네, 얘가 얼마나 유독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 수치가 아주 작다라는 거. 왜? 타격이 크니까. 허용치는 연평균 0.02 ppm 이하 밑줄 쳐놓으시고 이게 이제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토양을 산성화하고 금속과 대리석 부식시키고 뭐 식물, 동물, 건물 뭐 등등에 전부 다 피해를 주게 됩니다. 피해까지 밑줄을 쭉 쳐놓으시고요. 산성비 주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아황산가스예요. 4번의 주요 원인까지 밑줄 쳐놓으시고요. 우리 뒤에서 배우실 텐데 런던 스모그, 예, 큰 사건이거든요. 그 런던 스모그 사건의 그 원인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런던 스모그 사건.
박스에 놓으시고 원인 물질 밑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 날개 세 번째 알아두기 군집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근에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데요. 군집독은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다수인이 밀집한 실내 공간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시고 CO2가 증가하고 O2는 감소하고 온도, 습도, 악취가 막 늘어나요. 생각만 해도 상상이 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뒤에 불쾌감, 두통, 권태, 현기증 등이 발생되는 겁니다. 제가 이 군집독을 설명드릴 때는요. 항상 상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습한 여름날이에요. 아주 더운 장마철이라고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되게 그 불쾌지수가 높잖아요. 거기에 출근 시간에 지하철 내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잠시 전기가 나가가지고 문도 안 열리고 요즘에 거기 지하철 창문 안 열리잖아요. 에어컨 가동 안 되고 딱 갇혀있는 상황을 좀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그 실내 공기에 화학적, 물리적 조성 변화가 일어나서 이 군집독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자, 실내 온도 어때요? 더운데 에어컨 꺼졌어요. 그러면 이 실내 온도 같은 경우는 쾌적 온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되게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온도가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거든요. 근데 다수인이 모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도 체열이 발산되잖아요. 특히 등에서 막 후끈후끈하죠. 머리도 그렇고. 이렇게 다수인이 밀집된 환경에서는 뭐 난방, 겨울에는 난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체열이 발산되는 거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조건이 그런 거예요. 실내 온도 상승. 이럴 때를 대비해서 평상시에는 환기를 자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내 쾌감 습도 우리가 쾌적하게 느끼는 습도는 40에서 70%인데 요거보다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해도 군집독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주로 건조한 것보다는 습한 게 영향을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마철 그 갇힌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 취기. 이 악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취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갇혔어요. 출근 시간, 화장품 냄새, 향수 냄새, 누군가 방구를 뿜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 냄새 이런 게 이제 막 섞이는 거예요. 암모니아나 염소, 뭐 유기물, 아미니오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취기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내 기류. 에어컨이 꺼졌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기류가 없죠. 무기류예요. 그런 경우 네 번째. 그 다음 5번에서 산소 농도 낮아지고 전부 호흡하고 있잖아요. 들숨날숨 하다 보면 이산화탄소는 늘어나요. 이런 경우. 이 CO2 농도가 1000ppm 이상, 아까 우리 실내 공기에서 0.1%, 1000ppm이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는 그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상이 되면 어떻다? 군집독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 군집독의 주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고온, 고습, 그 다음에 뭐 있죠? 취기, 냄새, 악취, 분진, 가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 원인이에요. 주 원인. 군집독의 주 원인. 고온, 고수, 분진, 가스.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우리 핵심 OX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1%는 1000ppm이다.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0.1%는 1000ppm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번에 이산화탄소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은 0.1%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질소는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200배 정도 더 강하다 그랬는데 그럼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죠? X예요. 왜?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200에서 300 더 높은 것은 산소보다 더 높은 것은 질소가 아니라 일산화탄소였죠. 그래서 X고 질소를 일산화탄소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괄호 7번은 먼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모든 먼지가 뭐 인체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특히 많은 영향을 주는 먼지 입자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됐죠?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 이런 먼지들은 알레르기 반응이라든가 진폐증, 뭐 감염병 이런 것들을 유발시켜요. 유발까지 밑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 토탈해서
괄호 8번에는 대기의 환경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에다가 각각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있습니다. 요즘 상당히 우리가 신경 써서 보는 거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도 마스크를 쓰지만 미세먼지가 요즘엔 계절을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PM10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PM10 뭐냐? 얘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란 뜻이에요. 그걸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PM이 2.5죠. PM 2.5짜리. 즉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그러한 아주 미세한 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걔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각 그 의미하는 바를 알고 계셔야 되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치가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고요. 24시간 평균치는 10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예요. 각각 50과 100에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연간 평균치가 이건 더 낮아요. 1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리고 24시간 평균치는 3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예요. 15와 35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24시간 평균치가 또 최근에 출제가 됐으니까요. 우리 이 수치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박스 2번에 온열 환경이에요. 온열 환경 자체에도 36회 때 출제됐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온열 환경에서 첫 번째는 기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복사열에 의한 거예요. 보통부터 밑줄 칠게요. 지상 1.5m의 그늘진 곳에서 측정한 건구 온도를 의미한다. 건구 온도까지 밑줄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늘진 곳이에요. 의외로. 지표면 지상 1.5m 정도 그 그늘진 곳에서 측정한 건구 온도다. 자, 두 번째 줄에 온열 요소라는 게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이 기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온열 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이에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뭐 기습이라고 해도 되고요. 온도도 맞습니다. 기온, 습도, 기류, 복사열. 요 네 가지가 온열 요소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중에 기온이 최고다. 자, 1번 동그라미 온도 측정 나와 있어요. 쭉 미음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기역, 니은, 디귿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디귿 같은 경우는 기온은 보통 1일 6회 관측하지만 3회 관측에 의하여 얻게 된 기온의 산술 평균으로 구한다. 그런 거 한번 보시고 리을에다가 밑줄을 칠게요. 실제 대기 온도의 분포는 해발 고도에 따라 차이가 나죠. 그렇죠? 해발 고도에 따라 차이 밑줄. 보통 지상 100m 올라갈 때마다 우리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의 복장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통도 메고 그 다음에 옷도 방한복 두꺼운 거 입죠. 왜?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져요. 100m마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0.5에서 0.7도씩 기온이 하강합니다. 그래서 평균 0.65도 정도 낮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밑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미음. 자, 실외에서는 뭘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실외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백엽상에다가 밑줄을 쳐두세요. 백엽상의 경우는 과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운동장 어느 한 구석에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하얀 나무로 지은 집인데요. 한 1.5m 높이에서 여러분들도 본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백엽상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이 백엽상에 관련된 게 왼쪽에 알아두기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백엽상 운동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으니까 이거는 실외 기온을 측정하는 거 맞죠? 실외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기온 측정. 그리고 끊어서 그 옆에 높이 어떻다고요? 지상 1.5m 밑줄. 그다음 두 번째 점에서요. 기상 관측인 경우 백엽상 가운데 온도계를 고정시킵니다. 여러분들 백엽상 안 열어보셨죠? 저는 또 열어봤거든요. 딱 열면 한 가운데 있어요. 백엽상 가운데 온도계를 고정 밑줄 쳐놓으시고 가운데 동그라미. 이건요, 백엽상은 고정돼 있잖아요.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일정한 어떤 장소의 기온을 측정할 때 이 백엽상이 좋은 거예요.
일정 장소의 기온 측정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자, 네 번째 점에서는요. 다른 장소로 옮겨서 얘 배겹상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무거워요. 예, 거기다가 가로칠게요. 다른 장소로 옮겨 기온 기습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네, 배겹상 불가능하다. 예, 붙박이다. 없으므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스만 통풍 건습계를 사용한다. 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세요. 여기서 이제 아스만 통풍 건습계 나왔습니다. 아스만 통풍 건습계. 자, 오른쪽 페이지에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미리 사진 확인해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OT 때 위생 곤충도 좀 사진 보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런 장치들도 미리미리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다가는요 살짝 빗금을 그어줄 건데요. 아스만 통풍 건습계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온과 기습, 즉 온도와 습도를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기온 기습을 동시에 측정하고요. 얘를 이제 측정해야지 하고 했을 때 한 5분 정도 경과해서 측정 수치를 딱 읽어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기온과 기습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5분간 방치 후에 측정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1교차 보도록 할게요. 1교차. 자, 1교차가 큰 날씨는 계절은 언제죠? 봄, 가을이죠. 예, 1교차. 1교차는 뭐냐 하면 2번 동그라미죠. 1교차 옆에다가 써주세요. 내륙이 가장 커요. 1교차가. 그 다음에 해안이 크고요. 산림지대가 가장 1교차가 적다라는 거 미리 하나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 1교차는요. 차이예요. 차이. 제일 온도가 높을 때, 제일 낮을 때 그 차이를 1교차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름과 겨울은 어때요? 아침부터 밤까지 온통 다 더워요. 겨울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온통 다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1교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제 봄, 가을이 되면서 더울 때는 무척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반팔 입고 다녀도 될 정도인데 해가 딱 지고 난 뭐 새벽, 아침, 나절, 밤 이러면 또 추워지죠. 그래서 봄, 가을에 1교차가 좀 많이 납니다. 계절별로는. 자, 기억에 하루 중 최저 온도, 최저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일출 30분 전이 가장 추워요. 밑줄. 그리고 최고 온도는 오후 2시경입니다. 태양이 남중에 있을 때 말고요. 그 남중에서 충분히 지표가 대표져야 되기 때문에 오후 2시경이 가장 온도가 높다. 그래서 그때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의 차이다.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이거 꽤 나왔죠? 자, 니은 보시면요. 낮은 위도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낮은 위도, 저위도죠. 위도가 낮은 지방이요. 높은 위도 지방에 비해서 1교차가 작아요. 작아요. 낮은 위도면은 뭐 적도 부근, 극단적으로 적도 부근 하면은 거기 더운 지역이잖아요. 언제나 더워요. 그래서 1교차가 좀 작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해양, 해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바닷가죠. 이 바닷가에서는 좀 작고요. 대륙, 내륙이에요. 대륙에서는 아주 큽니다. 자, 해양, 해안 동그라미 작고 대륙 동그라미 아주 크다. 이렇게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리을에는 구름과 산 등에서는 작아요. 구름과 산 동그라미 작고 그 다음에 계곡과 분지에서는 크다. 이렇게 표시도 해주시고 미음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대륙권에서는 보통 지상 100m마다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약 0.65도씩 평균치로 떨어진다. 0.5에서 0.7. 자, 왼쪽 페이지에서 보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비읍에서 산림의 수목이 많은 곳에서는 1교차가 작다에다가 밑줄을 쫙 쳐주세요. 그래서 굳이 애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이런 순서로 1교차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도시의 아스팔트 도로. 자, 아스팔트 도로 동그라미. 그 다음 사막 동그라미. 예, 사막 낮에 완전 덥지만 해 딱 지면 완전 또 춥잖아요. 예, 1교차 큽니다. 아스팔트 도로나 사막 1교차 크다. 밑줄. 그 다음 이응에서 바다 위에서의 1교차는 극히 작다. 극히 작습니다. 바다에서는. 밑줄 쫙 하고 구름 많은 날 작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치읓. 열대지방에서 작고 저기 보시면
위도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작고 그랬죠. 니은에 나와 있어요.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열대지방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작고 뭐 온대는 좀 큰 편이고요. 비교적. 자, 뒤에 거에다 또 표시할게요. 한대지방 동그라미 놓으시고 크다. 가장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3번 동그라미 이러한 기온 뭘로 측정하나 측정 기구 나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나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거기 이름에다가 각각 박스를 해놓으세요. 수은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 아스만 통풍 건습계. 나왔죠? 여기. 자, 수은 온도계. 보통 사용하는 게 수은 온도계예요. 얘는 2분간 측정합니다. 수은 땡땡 2분간. 자, 보통 시자 하나 써주시면 좋아요. 보통 사용하면 뭐 그것도 괜찮고요. 2분간 측정 해가지고 거기 밑줄 쳐놓으시고, 자, 알코올 온도계는 3분간 측정해요. 자, 얘는 알코올은 웬만하면 안 얼죠. 영하 130도씨까지 얼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최저 기온을 측정하는 온도계이다. 밑줄. 보통은 수은 온도계 쓰고 최저 기온 측정할 때는 알코올 온도계 쓴다. 근데 얘는 3분간 측정해요. 시간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아스만 통풍 습도계는 아까 왼쪽 페이지에서 잠깐 살펴보셨어요. 얘의 특징은 뭐다? 기온과 기습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은 5분 방치하고 나서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됐어요. 땡땡 뒤에 기온과 기습을 동시 측정 밑줄 하고요. 그 옆에다가 5분간 측정 써놓으세요. 헷갈리실 수 있지만 자, 글씨수 2개, 3개, 아스만 통풍 건습계죠. 길죠. 예. 그 순서로 외우시면 돼요. 2, 3, 5분인 건 아셔야 되죠. 수은 2분, 알코올 3글자니까 5분. 얘 길어 5분.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을해 보시면 그 밖의 온도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점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묶어주시면 되겠고 읽어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알아두기 두 번째를 보시면 아스만 통풍 건습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점에서 기온과 기습을 동시에 측정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건구 습구가 같이 나와 있어요. 두 개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건구 습구 해가지고, 자, 건구 그냥 보통 온도계예요. 걸어놓은 거. 그 다음 습구는요, 그 구부라고 하죠. 온도계의 동그란 부분을 구부라고 하는데 그 구부를 젖은 헝겊으로 이렇게 감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기화가 일어나겠죠. 감싼다. 둥근 부분을 젖은 헝겊으로 감싼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측정법 읽어보시면서 끝에서 두 번째 5분 정도 지날 때가 가장 정확하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기온에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살짝 복습해 놓으시고 섭씨, 화씨, 온도 환산하는 식부터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